예, 오늘 오전 10시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저의 면담이 당사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최재형 전 원장의 회동으로 최재형 전 원장 측에서 매우 선명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9,120원이 됐습니다. 이 수치는 2017년에 6,470원에 비하면 약 41% 오른 수치이고 전임 정부의 총 인상률과 비슷한 수치이지만 5년간 인상률의 폭이 연간 16.4%에서 1.5%까지 널뛰기 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훨씬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 해 16.4% 인상으로 인해 키오스크로 대체된 일자리는 1.5%로 인상폭을 낮추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7년 7월 15일, 오늘부터 4년 전 최저임금의 16.4% 인상으로 이 논란은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뒤인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 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셨습니다. 2018년 5월 15일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6일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김동연 부총리께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맞고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습니다. 어느 정부나 성장 담론이 있고 분배 담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 담론이었던 소득주도 성장이 붕괴된 탓에 늘어나지 않은 파이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부동산 갈등, 직업별 갈등, 젠더 갈등 등 국민이 갈라져 싸우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슬그머니 사라진 소득주도 성장의 구호를 대체하는 한국판 뉴딜 2.0 또한 갈수록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번에 2.0으로 버전업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에 2.6조 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타버스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투자할 것인지 그 위에 컨텐츠를 올리는 데 주력할 것인지에 따라 투자의 방향이 다릅니다. 유튜브가 플랫폼이라면은 유튜브 위에 올라가는 컨텐츠는 플랫폼 개발과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벌써부터 K-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뉴딜이 우리 메타버스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혁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아전인수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미 하나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로 인한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엑셀을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급브레이크를 밟는 정책으로는 민간에 확신을 주기 어렵습니다. 우리 당의 허은하 의원도 최근 셧다운제에 대한 폐지 법안을 최근 냈고 민주당에서도 개정과 폐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셧다운제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바꾸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검출률은 최근 일주일간 23.3%로 무선 위세를 떨치고 있고 남미발 람다 바이러스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찜통 더위 속에서 마스크 감옥에 갇혀 백신 접종 소식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 백신 예약을 위해 반차를 내는 회사원도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일주일간 1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국회 내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마저 속수무책인 모습에 국민들은 불안감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4차 대유행과 백신 부족, 접종 예약 사이트의 마비, K-방역을 자랑한다고 온갖 자화자찬 늘어놓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야당과 국민들은
이진석 국정상호실장과 김호란 방역기획관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온갖 궤변으로 이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호란 기획관은 컨트롤타워가 아닌 가교라면서 말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놀리는 처사입니다. 국민들이 바보로 보입니까? 국민 소통 수석이 아니라 국민 불통 수석인 박수현 즉각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애당초 전문가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부실 인사, 무자격 인사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엉터리 투성이인 줄은 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말했던 질병관리청, 거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강행 발표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만들었다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치 방역 대책 탓에 민생은 집단 실신 직전입니다. 국민에게 생색 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모두의 책임이라느니 모두가 공범이라느니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까? 집단 면역 달성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는데 집단 면역 달성은커녕 집단 책임 면탈을 위한 집단 면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진석, 김호란 두 사람이 방역 실패의 책임자가 아니라면 국정의 총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문 대통령도 컨트롤 타워 아닌 가교에 불과한 것이라고 우긴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부실공사 탓에 붕괴되어 버린 교량을 계속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김호란, 이진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이제 제발 국민에 대하여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 임명 강행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방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중립성, 공정성이 담보된 인사를 추천할 것을 청와대에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명단 공개는커녕 야당목 방심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여당 추천위원들로만 방심이 구성하겠다면서 야당을 겁박해 왔습니다. 방심위원회를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위원회를 만들겠다는核심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청와대는 방심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내정했다고 합니다. 정치 편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은 물론이고 편향된 언론관을 보이던 인물을 방심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편향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정연주 전 사장 재직 당시에 공영방송 KBS는 수많은 친정권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께 바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 KBS의 현실인데 여기에 친정권 인사의 통제와 압박까지 가해진다면 공영방송은 정권의 완벽한 호의 납할수가 될 것입니다. TBS 김어준 사례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해 우리 국민의힘은 김어준 편파 방송에 대해 방심위에 109건의 심의 신청을 했지만 처리 완료된 40건 중 심의 제재를 받은 것은 행정지도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위안부 피해자 이영수 할머니 배우설도 제기하고 생태탕, 페라가모 괴담 생산에 적극 앞장서는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선동을 겁없이 해왔습니다. 문 정권 들어 지금까지도 방심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연주 전 사장이 방심위원장이 된다면 김어준의 일탈은 더 심화되고 성급하는 온갖 공작과 의혹 제기로 난무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정연주 씨를 방심위원장으로 강행 임명한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언론에 대한 전쟁 선포입니다. 우리 당은 모든 힘을 다해 강력 저지할 것입니다. 네, 어젯밤 많이들 더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폭염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어제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력 예비율이 벌써 2자릿수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크게 내색은 못하지만 이미 마음이 몹시 타는 모양인지 기업들의 전기 사용을 좀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수요 억제를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52시간제 등의 시행으로 야간 작업에 어려움이 큰 이 기업들에서 한창 공장을 돌려야 할 낮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전기를 아끼기 위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생산과 매출을 지금 감소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걱정은 기업들만이 아니고요. 엊그제 우리 지금 이 국회가 있는 영등포를 비롯해서 서울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이미 여러 많은 지역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너무 덥다 벌써라는 생각 체감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려 좀 무서운 숫자긴 하지만 올 여름에 111년 만에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그런 기상 예보도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떠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 꽁꽁 참고 있으셔야 되는데 전기요금 걱정은 적어도 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 아까우니까 선풍기 켜지 말고 에어컨 켜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 정부가 할 입장이 되겠습니까? 에너지 업계에서도요. 정비만 하고 있는 원정들 이제는 가동하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촉구를 해왔습니다. 총 24개의 원전 중에서 무려 그 8개를 정비 중인데 이게 저희가 알기로 한 4년째 정비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일은 살펴보지 않는 대책 없는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모든 기회비용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결국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메꾸든 아니면 전기요금 폭탄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든 전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런 비용 폭탄만 우려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의 어설픈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전력 수급 관리에 실패하면 블랙아웃, 대정전이라고 하죠. 이러한 재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번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산업시설의 피해는 물론이고 응급 환자들이 누워 계신 병상의 기기들이 다 멈춰서서 참담한 아주 사고들이 이어졌고요. 국토 끝에 우리 수많은 양식장에 물고기와 전복 등 각종 어패류 다 폐사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잠시간의 블랙아웃도 우리 국민의 삶에는 굉장히 치명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문턱에서 올여름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가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은 이미 산업부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또다시 10년 만에 블랙아웃의 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더군다나 올여름은 코로나 지금 진입로에서 저희 4차 대유행의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이미 확인을 하고 있고 오히려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나은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데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4년 내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뻔히 예측됐던 위기의 자리로 문재인 정권 홀로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을 모두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국가로의 진전, 저희 국민의힘도 매우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철없이 과감한 정책 실험을 위해서 국민들을 볼모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고 문재인 정권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4년 동안 난처해 봤으면 이제는 이 사정이 어떤지 다 문재인 정부도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원전을 조속히 다시 되살리고 활용할 수 있기를 문정부에 충고하고요. 또 원전 기술 경쟁력과 안전성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원전 산업을 조속히 제자리에 돌려놓기를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있는 외양간 다 때려 부순 뒤에 소는 어디서 키워야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겁니다. 예, 며칠 전 우리 당의 이준석 대표님과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회담에서 결정된 재난지원금 관련 여야 합의가 우리 당의 사정으로 약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우리 당 대표에 대한 차마 듣기 민망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대고 있는데 이는 심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제가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여야 협상의 실무를 담당할 때도 당시에 여당과 야당이 충분히 합의를 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모두 서명하고 기자회견까지 끝내고 그런 그 합의문을 막상 민주당이 돌아가서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못 받아서 백지로 만든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야 합의라는 것도 신뢰의 바탕에서 이를 지켜나가는 절차라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처신은 더 이상 우리와 협상이나 협의나 또는 어떤 형태의 합의도 이루지 않을 것처럼 마구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야의 합의는 신뢰와 그리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처사는 한번 속임수에 이득을 취한 그런 승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내부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숙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민주당은 더 이상 우리 당에 대한 비난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채널A 기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강요 취재라며 이 정부가 문제 삼은 사건에서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고 언론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채널A에 대해서 재승인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재승인 취소라는 무서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그 권한을 언급하며 채널A 방송사를 압박했던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청와대 즉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MBC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하며 윤석열 부인의 학위 논문에 관한 사항을 취재한 사실이 밝혀져 MBC 스스로 사과 방송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빨리 MBC 기자 경찰 사칭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친분을 과시한 경우에는 채널A의 재승인 취소까지 언급을 하셨으니 경찰관 사칭은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보여지므로 MBC에 대해서는 재승인 취소보다 더 심한 처분을 할 거라는 그런 언급이 나와야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의원은 과거에 기자들이 이렇게 경찰관 사칭했다는 식으로 물타기 하면서 MBC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옹호가 한상혁 방통위원장 입장이 아니겠죠? 이것도 내로남불이 기준일까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입장을 내시지 않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임명권자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방통위원장이신 한상혁 위원장님, 빨리 입장을 내주십시오. 계속 우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4단계로 속속 폐업을 결심하고 나서는 이때에 최저임금 5.1%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죽으라는 소리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추경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이미 2018년 최저임금 16.4%로 급격하게 인상하자 그해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가 24만 개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대로 인상되면 약 13만 4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균형 해소에 도움은커녕 취약계층의 실직과 수입 감소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보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거대 강성 귀족 노조의 임금 협상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고임금 근로자가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에게 갈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일괄적 적용이 아니라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 보호는 물론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가 정말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어제 박 장관이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이미 징역 2년을 확정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한 법무부 대검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 장관이 부적절한 수사 관행으로 언급한 100여 회 소환은 정치 자금을 한명숙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와 동료 재소사 3명 등 총 4명이 9개월간 조사를 받은 횟수를 합한 것입니다. 이번 감찰은 지난 3월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에 나섰다가 한명숙 사건 위정교사 의혹 관련자 기소가 무산되자 코너에 몰린 박 장관이 자신의 잘못된 수사지휘권 발동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대법원이 유죄를 판단했을 리가 없고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간부들도 압도적 다수로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법무부가 내놓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강화 대책의 근거도 객관적 사실이 아닌 추정에 의한 것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2937건, 라임 사건 1854건, 월성 원전 사건 1653건 등 주요 사건의 언론 보도 건수를 제시하며 검찰이 수사 정보를 흘렸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박범계 장관은 강력한 추정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예로 든 사건은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거나 정권에 부담되는 사건들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 보도가 많이 된 사건을 수사정보 유출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2.0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혈세 낭비성 한국판 뉴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2025년까지의 총 사업비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뉴딜 2.0을 하건 뉴딜 3.0을 하건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내용을 보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별 중기재정 소요 계획조차 공개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만 대폭 늘려놓는 무책임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판 뉴딜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이나 그린과는 관계없는 기존 사업에 뉴딜이라는 상표만 붙여서 재탕, 삼탕하는 상표狩이 수준 정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 천문학적인 재정을 직접 투입해 민간 시장이 교란되고 위축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정권의 경제 실패, 일자리 실패를 숨기기 위한 반짝 경기 분양 예산, 통계용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시장과 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마중물과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율과 창의가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의 역할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부가 만든 최저임금 단기 알바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서나 통하는 관치 경제가 아니라 시장 기능을 복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귀중한 혈세로 민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말고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많은 규제와 반기업 정책부터 철폐해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당장 거리두기 4단계로 생존의 위기에 빠진 국민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정부는 뜬구름 잡는 뉴딜은 재검토하고 죽어가는 피해계층부터 챙기기를 바랍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로 탄소 배출 계획인 탄소 국경 조정을 세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가 나아갈 방향이지만 자칫 탄소 국경 조정이 보호무역 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멘트, 철강, 자동차, 반도체 업계의 직격타인 탄소 국경 조정에 대해 관계부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김기현 원내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김호란 방역기획관 구하기가 애처롭습니다. 친문 인사 한 명을 감싸고자 문재인 정부 집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던 대표적인 원칙마저 180도 뒤집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코로나 재확산 사태를 두고 불거진 김호란 방역기획관을 향한 책임론을 회피하고자 김호란 기획관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의 가교 역할이라 주장했습니다. 박수성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재난의 논리 아래 모든 책임과 비난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 인사들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나라에 재난이 생기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변화를 외쳐 집권한 정부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코로나 방역 참사의 당사자가 되니 청와대는 가교 역할을 할 뿐 컨트롤타워는 정부의 각 부처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언제까지 청와대 이런 말장난을 들어야 합니까? 박수현 수석은 국민들이 이런 말장난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호란 기획관을 향해서는 임명 당시부터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호란 기획관의 남편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이름을 달고 출마했던 바가 있고 기 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전문성을 통한 객관적 진단보다는 언제나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내 친문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던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김호란 기획관 임명 당시 친문 천국 반문 지옥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 앞에 책임을 회피하는 청와대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인께서 직접 앞장서 외쳤던 논리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행동이 하나도 창피하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에 반하는 소통만 일삼는 박수현 소통수석의 발언을 자제시켜 주시고 김호란 기획관은 당장 경질해서 코로나 극복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영선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그리고 김영원 씨 들어오시고 네. 이제 착석할 수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 충격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감사원장님의 입당 당원 가입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당원 가입할 때 보면은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모바일 온라인 당원 가입이 있고 또 종이로 가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모바일로 한번 해보죠. 모바일로. 예, 그러면 명함. 예, 뭐 어떻게 하는지. 예. 제가 저희가 당원 가입할 때 제 명함 뒤에 보면은 이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카메라 켜셔가지고 켜셔가지고 예. 예. 동의하시고. 휴대전화 번호. 최재형 원장님 온라인 활동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방문해주시면 그 모바일 사전을 기자들에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 온라인 가입 당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을 또 계기로 해서 당원이 대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거 지금 풀자고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서 참 어저께 만나는 거고. 자, 네, 가입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입당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대표실에서 포장할 정보나 국민의힘 당 스탠스를 자랑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자, 예, 오늘 이렇게 당원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그러면. 네, 이어서 이준석 당 대표님의 환영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우리 당에 합류해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릴 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내년에 정권 교체를 이루는 과정 중에서 역할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우리 최재형 당원님의 앞으로의 행보를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놓겠다는 그 결단을 하기까지 여러 고민이 있으셨을 겁니다. 공직자로서 쌓아올린 명예와 이런 것들 앞으로도 정당 정치라는 과정 속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저희 당에서 앞으로 당원으로 활동하시는 동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지가 되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함께 이루는 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을 더하는 차원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님 이어서 환영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답사를 먼저 하시고.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의 입당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당원으로 입당을 하는데 이렇게 대표님, 원내대표님 또 최고위원님들 이렇게 함께 입당식에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매우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 당원 동지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의 수건인 정권 교체 나아가서 보다 나은 미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환영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형 원장님 입당을 축하드립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도 평당원 입당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거대한 환영식을 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최재형 원장님이 입당하는 것에 대한 우리 당의 뜨거운 환영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온 삶을 통해서 내로남불의 모습이 아니라 언행일체의 모습으로 살아오셨고 따뜻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셨던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삶을 실천해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우리 국민들에게 몸소 보여주면서 그 과정에서도 또한 지켜야 될 원칙과 또 법적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매우 법치주의에 대한 매우 확고한 신념을 그동안 업무 추진 과정에서도 잘 보이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로남불이 난무하고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고 불공정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는데 큰 역할을 하실 주요한 지도자이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와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 합류하시기 때문에 당원 동지로서 뜨겁게 환영하고 저 또한 당원 동지로서 함께 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대표께서 배지를 달아주시고 다음 주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모바일 당원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배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사진 촬영한 꽃다발 드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친구 안 해요. 선배 1년 선배입니다. 1년 선배였습니다. 청량리에는 정치권에 들어오는 축하하고 와, 형님, 경쟁하면 됩니다. 같이 힘을 정권 대처를 하는데 꽃다발 드시죠. 파이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이팅보다 입당 환영? 다 같이 작수를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네. 여러분 인사. 오늘 전화 잘 못 받아.
이렇게 상큼하면 나는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결국 4단계가 되었습니다. 3인 이상 6시 이후로는 식사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고 택시를 같이 타는 것조차 안 된다라고 하니까 진짜 우리의 일상이 계엄 상태에 놓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진짜 말로 못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방역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되냐. 진짜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면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제가 짚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왜 도대체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까지 급증했는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델타 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델타 변이가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방역이 왜 정치 방역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부터 좀 보시면은요, 7월 6일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아진 것이냐? 우선 일단 첫 번째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코로나 잠복기는 4일에서 5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7월 6일부터 이렇게 급증한 거에 대한 원인은 7월 2일, 3일 요 정도에 있었던 사건에서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럼 저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맞습니다. 저때 바로 민노총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잠복기가 전문가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4일에서 5일 정도가 되니까 7월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진자가 급증한 거에 대한 원인은 7월 3일 그때부터 찾는 것이 맞겠죠. 근데 하필이면 7월 3일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정부가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우선 일단 중대본은 이렇게 얘기하죠. 대규모 감염, 민노총 집회 영향
모양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위해선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민노총에서 확진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광화문 집회 당시에는 정부와 경찰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죠. 아예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거부를 하면은 강제 조사까지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부가 밀어붙여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강제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오히려 알고 보니까 광화문 집회 코로나 확진율이 낮았습니다. 근거가 뭐냐? 질병관리청의 답변 자료입니다. 확인해보니까 광화문에서 확진자 비율이 0.81%로 전국 확진자보다 0.66%나 낮았던 것이죠. 실제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확진율이 전국에 비해 가지고 0.66%나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모든 확진에 대한 원인이 광화문 집회에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총공격을 퍼부었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다. 이렇게까지도 고함을 쳤었죠. 휴대폰 접속 정보까지 활용해가지고 집회 참석자를 찾겠다. 명단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목사 7명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 또한 마찬가지로 아예 그냥 광복절 집회 확진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발표까지도 했죠. 그러면 현재 지금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잠복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절묘하게 기간이 맞는 이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광복절 집회만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아니죠, 더 강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이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경찰은 아직까지도 6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출석 요구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해서 현재 지금 코로나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200명대였고 지금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잠복기를 생각해보고 확진자를 생각해보고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보든지 간에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강력했으면 강했지 결코 약한 조치를 취하면 안 되는 것인데,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감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정부가 마음대로 조작을 했는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해당 실토를 한 주인공은 바로 손영래 반장인데요. 손 반장 대학만 가면, 취업만 하면, 승진만 하면 눈앞에 놓인 목표를 위해 기간이 맞는 이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광복절 집회만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아니죠, 더 강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이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경찰은 아직까지도 6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출석 요구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해서 현재 지금 코로나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200명대였고 지금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잠복기를 생각해보고 확진자를 생각해보고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보든지 간에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강력했으면 강했지 결코 약한 조치를 취하면 안 되는 것인데,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감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정부가
마음대로 조작을 했는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해당 실토를 한 주인공은 바로 손영래 반장인데요. 손 반장이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검사 건수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내일부터 환자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방역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검사 건수가 늘었는가,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7월 7일까지의 코로나 검사 건수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2만 건, 이 정도가 검사 건수 평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들어가준 검사 건수가 어떠냐? 자그마치 13만 4,882건, 이 정도나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하기 전 7월 초의 검사 건수는 평균적으로 2만 건 정도였는데, 현재 지금 1000명을 돌파하고 있는 지금 시기에는 검사 건수가 얼마나 된다라는 겁니까? 자그마치 6배나 지금 증가를 해서 12만 건, 13만 건 정도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방역당국이 지금 실토를 한 거 아닙니까? 검사 건수가 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확진자 수도 는다, 이거를 지금 실토를 했는데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선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망자 숫자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맥락을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델타 변이, 이것 또한 지금 전문가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황재 교수는 계속해가지고 강조하고 있죠. 코로나가 정말로 위험한 것이라고 한다면 확진자가 느는 것처럼 사망자 또한 비례해가지고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자 또는 중증 환자가 제자리라고 하는 것은 델타 변이의 치명도 또한 우려할 수준이 아니거나 통계 자료가 심각하게 오류가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델타 변이를 포함해가지고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2명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독감보다도 안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폐렴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사망자 숫자를 따지게 된다면, 감염이 된 사람들에 비해가지고 사망자를 따지게 된다면 코로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위험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델타 변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델타 변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코로나의 성질과 맥락을 지금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나타나서 또 다시 지금 락다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락다운을 풀고 있죠. 이거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있었던 유로 경기 장면입니다. 수많은 지금 관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유로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지금 관중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렇게 지금 관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시국 처음부터 정치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한 방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발 뻗고 나서가지고 이거 우리가 같이 이제 협조해야 된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동조해 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마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가지고 하고 있는 방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정치 방역이기 때문에, 메르스가 됐건 조금이라도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워가지고 촛불을 들었었는데, 촛불을 들었던 그 사람들 요즘 뭐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